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2012년도 1번서부터 5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순서는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길동이는 옥수수 1개에서 얻는 한계 효용이 감자 2개에서 얻는 한계 효용과 같다고 합니다. 감자로 표시한 옥수수의 한계 대체율은 얼마인가? 여러분 한계 대체율 계산하는 거예요. 한계 대체율 할 때 여러분 이거 MRS XY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읽어요? XJ의 한계 대체율이에요? YJ의 한계 대체율이에요? 자, 이거는 관심사가 제가 X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도 분자가 X고요. 분모가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XJ의 한계 대체율인데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 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준, 얘가 관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YJ를 기준으로 했을 때 YJ로 표시한 이 뜻이야. 그래서 YJ로 표시한 XJ의 한계 대체율 이렇게 됩니다. XJ의 한계 대체율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십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볼게요. 감자로 표시한 옥수수의 한계 대체율 하면 이 감자로 표시한을 가로로 묶으세요. 옥수수가 관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본다라고 하면 MRS 어떻게? 옥감이에요? 감옥입니까? 옥감? MRS 감옥? 감옥은 이름도 좀 듣기가 그러네. 감옥이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아니라 관심사가 되는 옥수수 한계 대체율을 감자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옥수수를 당신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MU 옥수수, MU 감자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옥수수 1개에서 얻는 만족이 한계 효용이 감자 2개에서 얻는 효용과 같으니까 옥수수는 감자의 2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답은 2번 이렇게 4번 2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건데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떤 기업의 한계 비용 함수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가격 수용자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 수용자로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여서 얘가 MR이고 AR 이렇게 됩니다. 자, 이윤국대 산출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저기 나와 있는 MR과 MC가 같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MR과 MC가 이렇게 같을 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이 완전 경쟁에서는 MR이 P랑 같으니까 P가 MC랑 똑같다. 요걸 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장의 가격이 5가 되기 때문에 자, 5와 비교해서 MC 같은 거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MC 찾으면 여기 5가 있네. 어이구, 문제가 왜 이렇게 간단해. 답은 2번. 망했죠. 2번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5인데 한계 비용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생산량이 이렇게 있는데 자, 생산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요. 자, 그때 한계 비용 곡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점으로 표시합시다. 처음에 1일 때는 6, 2일 때는 5, 3일 때는 4, 4일 때는 3, 점차 작아지네. 5일 때는 4, 6일 때는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점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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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6이고요. 여기는 5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4,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6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P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 알다시피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상황에서 요게 P가 이렇게 결정된 거야. 네, 이해되시죠? 얘가 P는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이윤극대 산출량이 아니야. 우리가 이윤극대 산출량이면 MR = MC가 성립을 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이게 충분한 건 아니죠. 뭐 하나 조건이 더 있어야 돼. 뭐요? 이게 MR의 기울기보다 MC의 기울기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요거 P의 기울기보다 MC의 기울기가 더 커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충분 조건.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살짝 그림을 여기다 표시를 하게 되면 요걸로 할게요. 여기는 같아지는데 이윤극대 산출량이 아니고요.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디가 돼야 되냐면 여기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가 5와 6 사이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6까지 가면은 여기 단위당 얻게 되는 이득보다 비용이 더 큰 거야. 이게 손실이야. 손해가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5까지 생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아주 회계사 시험 문제잖아.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MR = MC 이거 찾아라. 이거는 뭐 경작 입문 수준에서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함정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살짝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은요. 어떤 소비자가 의류와 식료품 두 재화를 소비하고 있고 의류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항상 20%를 차지하는데 약간 요런 효용함수를 갖고 있는 거는 어떤 특성이야? 코업 더글라스 효용함수인 거 기억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효용함수가 항상 20%를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의류에서 의류라고 할게. 의류에 대한 0.2 그리고 식료품에 대해서 0.8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효용함수가 이렇게 완전 대체적 꼴이잖아. 이건 틀렸어. 이게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 같이 CD 효용함수 같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이해 가시죠?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요거 0.2라는 게 바로 뭐냐면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잖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20% 차지하는 게 이게 소득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보시면 이제 노동이 가져가는 분배 몫이 되는 거죠.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분배율이 되는 거야. 20%가 되는 거죠. 지출 비중이 20%고 이게 탄력성이 또 0.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요거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있으니까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고 내가 소득을 M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의류에 지출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의류의 가격 곱하기 의라고 쓸게요. 더하기 식료품에 지출하는 비용 곱하기 식이라고 쓸게요. 그럼 요게 뭐야? 요게 의류에 차지하는 비중이야. 그래서 의류에 지출하는 금액이 되고요. 지출에
자, 그 다음에 살짝 여기 볼게요. 항상 20% 차지한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되니까 소득의 M이야. 소득 M 중에서 의류에 네,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가 됩니까 하면 이게 20%다, 0.2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이게 전체에서 0.2, 요거는 전체에서 0.8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요. 우리가 그 뭐 해설에도 중간에 쭉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끄집어낼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의라고 썼는데 요거 탄력성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탄력성을 표현하면 자, 탄력성을 표현하면 우리 변화율로 표현하면 이게 곱하기는 더하기고 나누기는 빼기야. 그러면 의류의 가격에다가 의류에 지출하는 금액 더하기 자, 의류의 소비량에다가 이 의라고 쓰니까 자꾸 좀 그러네. 뭐 XJ 이렇게 해도 돼. 거기 해설에는 제가 XJ, YJ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빼기 소득에 지출하는 요 금액 얘는 빵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그렇지. 직각삼각선 형태가 되는 것이고 가격 탄력성은 얘가 빵일 때 마이너스 1로 절대값이 으면 1입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1이고 소득 탄력성은 얘가 없을 때 이거 두 개 같은 비율로 변하는 거잖아요. 뭐 따로 요건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1 이렇게 됩니다. 소득 탄력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교차 탄력성 이런 형태가 되잖아. 이런 형태. 이건 뭐냐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징인데 다른 재화의 가격이 여기 의류의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류의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0.2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분의 0.2 그 다음에 소득 M 의류의 가격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의류에 대한 소비량은 소득에 비례하는데 탄력성이 1 가격 탄력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교차 탄력성 빵 이렇게 됩니다.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입니다. 수요함수 이게 수요함수지. 수요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 X라고 쓰세요. 아니면 의 대신 X의 가격 직각삼각선 형태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의류의 소비량과 의류의 가격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수직선이 아니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뭔가 직각삼각선 형태가 됩니다. 가격 탄력성은 1이다. 예, 맞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풀어볼게요. 자, 4번 지원인은 고정된 소득으로 X제와 Y제만을 소비한다고 가정한다. 두 제와 XY를 소비합니다. Y제 가격은 일정한데 X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효용 극대화 좀 이렇게 변했어. 자, 예산선이 이렇게 변한 거 아시겠죠? X의 가격만 하락하니까 이렇게 있다가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자, 1번 열등제인 동시에 기펜제다? 여러분 기펜제가 되려면 이렇게 됐을 때 우선 열등제다라고 하려면 소득 효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1번 여기 예산선이 요거랑 평행한 거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예산선이 얘랑 얘가 이렇게 평행한 거 두 개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이 2와 이 1이 소득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균형점이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소득이 증가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소득이 평행하게 증가했어요. 예산선이. 소득이 증가 시 네, X제 소비량은 어떻게 돼요? X제는
일정해요. 변함이 없어. 아니 소득이 증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해야 정상제, 감소하면 열등제 이렇게 되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이때는 열등제도 아닙니다. 정상제도 아니고. 기펜제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펜제가 되려면 참고로 보시면 여기 영역에 위치하면 정상제 영역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여기 영역에 위치하게 되면 이거는 열등제 영역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바로 위에 갔으니까 정상제도 아니고 열등제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기펜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펜제는요, 이 제로와 같이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제로 얘랑 비교해야 됩니다. 제로라고만 쓸게요. 제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수직거리를 내려 그어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은 이거는 수의 법칙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 위치하는 거야. 요 끝에 이렇게 검은 색깔로 할까요? 여기. 그러니까 1점이 여기 보시면 이 원점이 여기에 속하면 이게 깊은 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기 이 제로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기펜제는 아니군요. 자, 다음에 보상수요 곡선은 보통 수요 곡선보다 가파르다. 여러분 우리가 PCC와 ICC를 한번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소득 효과가 없어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X제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 아시겠죠? 소득 효과의 합 이렇게 된다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효과가 없어. 소득 효과가 없어. 얘가 빵이야. 이렇게. 그러면 가격 효과랑 대체 효과랑 같아집니다. 가격 효과를 반영한 게 보통의 수요 곡선, 오디너리 수요 곡선, 이렇게 마샬의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체 효과, 순수한 요 대체 효과만 나타낸 것을 우리가 소득 효과를 제거한 보상된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하죠.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소득 효과가 없으니까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요? 같지. 뭐 가파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음 3번. X제에 대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는 반대 방향? 아니, 소득 효과는 없다니까. 소득 효과는 없어요. 네, 이해 가시죠? 다음에 자, X제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격에 대해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PCC가 수평이 되었을 때 자, 이게 가격 탄력성이 1 이렇게 된다고. 가격 탄력성이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PCC가 이렇게 변해. PCC가 우상향 합니다. 우상향. 이렇게 되면 가격 탄력성은 이거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처음 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야지 탄력성이 1인데 막상 여기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은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X의 소비량이 여기다 표현할게요. X의 소비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1인데 이거보다 적게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밖에 증가 안 했어. 이만큼 증가해 1인데.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PCC가 이렇게 변했다 합시다. 여기에 지나갔다 할게요. 이렇게. 우하향.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암기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수평일 때, 우상향일 때, 우하향일 때 이렇게 보세요. 자, PCC가 우하향하게 되면 이때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은요. 요 경우는 맞는 표현이죠. 우상향 하니까. 오케이. 자, 엥겔 곡선은 뭡니까? ICC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는 PCC가 된다고, ICC가 된다고, ICC를 직접 우리가 소득과 X의 소비량으로 하면 ICC가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니까 소득이 증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요거와 관련한 엥겔 곡선도 수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엥겔 곡선이 뭐랑 관련이 있는가? 그거 좀 잘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은요. x제를 가로축에 놓고 y제를 세로축에 놨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계속 늘 하는 것이고, 에즈워드 상자 모형에서 두 소비자 A와 B가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 A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고 B의 효용함수는 콥터글라스 효용함수로 되어 있네요. 자, B의 효용함수는 우리가 했던 익숙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효용은 당연히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하겠죠. 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x, y가 있으면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y가 증가해도 효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수직의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오른쪽으로 x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증가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xa, xb, ya, yb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초기에 각각 초기 부존 자원이 10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에즈워드 박스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하면 박스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X의 총 소비량과 소비 가능한 양과 Y의 총 소비 가능한 양이 10개, 10개 하니까 총 20개가 됩니다. 여기는 A가 여기 위치하고, 자, B는 여기에 위치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 10개, 10개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초기 보존점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무차별 곡선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의 무차별 곡선은 수직입니다. 수직. 수직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수직 이렇게 돼 있어. A의 무차별 곡선. 자, 이게 인디퍼런스 커브 A라고 할게요. U라고 쓰면 뭐 좋긴 한데 그냥 A라고 씁시다. 자,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그치, B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거니까 B가 이쪽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여기 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B의 효용함수를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값을 집어넣으면 15, 여기가 20, 여기는 10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는 역시 15. 물론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게 하면 여기는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10, 여기는 점점점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 표시할까요? 가능한 한 뭐 정확하게 좀 그리려고 노력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그러려니 해주시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AB가 초기에 부존 자원을 소비하는 경우 파레토 효율적이다. 여러분,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건 뭐야?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야.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하게 되면 이게 파레토 효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 블루오션, 이 그린오션이라 해야 되나? 여기가 존재합니다. 개선 가능한 영역이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적인 건 아닙니다. 다음에 A의 무차별 곡선은 수평이다? 아니요, 수직입니다.
다음에 A가 교환의 협상력을 모두 갖고 있어. 그러면 A는 최대 얼마의 효용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 지금 A가 교환의 협상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A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B야, 왜? 너한테 내가 손해만 안 끼치면 되겠지. 뭐 나한테 뭐 내가 더 피해를 보지만 않으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야. 여기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A가 이렇게 선택점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오메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요. 뭐 해설해 보면 알파라고 표시했습니다. 알파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오메가점에서 알파로 가게 되면은 B는 효용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근데 A는 효용이 증가합니다. B는 효용이 그대로 가만히 있고 이게 바로 A가 모든 협상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알파점은 지금 A는 효용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잖아. 15잖아. 15. 15보다 20이 되려면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B가 효용이 감소하니까 반대한다고. 그래서 최대 효용은 15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4번. B가 교환의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B가 A한테 얘기하는 거지. B가 힘이 센 거야. A야, 왜? 너 말이야, 내가 너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알아서 나머지는 할게. 그래, 알아서 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B는 무차복선이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거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어떻게? 여기 말고 여기 선택한다고. 여기 이렇게 선택합니다. 잘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합시다. 베타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메가라는 초기점에서요. 베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A의 효용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 A의 효용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B의 효용은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예, B의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합니까? 요 베타점은 B 입장에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0, 여기가 20, B 입장에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베타 입장에서 B 입장에서 효용은 UB는 XB 곱하기 YB인데 자, X를 몇 개 갖고 있냐면 10개 갖고 있고요. 10개 갖고 있고요. YZ를 몇 개 갖고 있습니까? 하면 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효용은 얼마야? 2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맞네. 오케이. 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4가 답이네. 파레토 효율적인 계약은 에즈워드 박스의 대각선을 나타낸다? 아니요, 대각선이 아니라 효용 극대화되는 점은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효용 극대화됐죠. 둘이 여기 없으니까 여기가 효용 극대화죠. 마찬가지야. 주어진 상대방의 수직선에 대해서 효용 극대화되는 점은 여기 뭐 이렇게 될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평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각선이 아닙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나머지 6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